한 어머니가 본인의 노후 자금과 어르신들이 남겨주신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두 아들에게 아파트 두 채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형제 간의 우애가 더 돈독해지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일부러 현관문이 마주보는 앞집으로 골라서 말이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로 끔찍이 아끼던 두 형제가 어쩌다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이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베푼 탓일까요? 아니면 너무 가까이 둔 탓일까요? 집을 사준 것이 도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의 시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노년, 가장 큰 실수가 어쩌면 내 손으로 빚어낸 그 완벽해 보이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 간의 거리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겉보기엔 배려처럼 보였던 결정이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불행의 씨앗이 되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 노래 62살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저는 잔인하고도 명징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젊은 날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신념에 배신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와 남편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교사 부부입니다. 넉넉지는 않았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며 그럭저럭 평온한 삶을 살았지요. 슬하에는 쌍둥이 형제를 두었습니다. 어릴 적 동네 사람들은 아들 둘이라 든든하겠다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두 아이의 우애가 유별나게 좋았다는 점입니다. 형제는 마치 바늘과 실처럼 그림자처럼 늘 붙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2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둘이 손을 잡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책상 하나를 같이 쓰며 숙제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었죠. 텔레비전 리모컨도 서로 양보해가며 썼고 밤이면 2층 침대 위아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제가 이제 그만 자라라고 3번쯤 소리쳐야 잠이 들곤 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저와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댁에는 시어머니만 계셨던 날이었죠. 하교하던 동생 지훈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단순히 배고픈 줄 알았는데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허리도 펴지 못하더랍니다. 형인 민준이는 겁에 질려 동생의 가방을 내던지고는 그 자리에서 동생을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내 동생 좀 도와주세요. 울부짖으며 500m 거리에 있는 보건소까지 단숨에 달려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이라며 조금만 늦었으면 복막염으로 번져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고 형 민준이는 병원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엄마, 지훈이 죽는 거 아니지 하며 엉엉 울더군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어린 것들이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애처로워서요. 그때부터 저는 믿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요. 훗날 결혼하고 직장을 가져도 이 우애만 변치 않는다면 부모로서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지요.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10년 후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까요. 내 뼈를 갈아서라도 아이들을 가까이 살게 하겠다는 그 결심 말입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로를 비춰줄 거라 믿었던 두 개의 현관문이 훗날 서로를 원망하며 굳게 닫힌 벽이 될 줄은요. 사건의 발단은 10년 전 제가 52, 남편이 55 되던 해였습니다. 막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 제주도라도 한 바퀴 돌며 쉴까 하던 차였죠. 큰아들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와 어머니,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직장 동료였고 참참한 아이였습니다. 1년 안에 식을 올리겠다는 아들의 말에 기쁘면서도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 때문이었죠. 저희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4층 건물인데 1층부터 3층은 원룸으로 개조해 월세를 받고 저희는 4층 주인 세대에 살고 있었죠. 살기엔 나쁘지 않았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엔 낡고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큰애 직장은 서울이라 출퇴근만 왕복 3시간이 넘었고요. 그날 밤 남편과 베란다에서 긴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큰애 결혼시키려면 집을 해줘야 하고 작은애 지훈이도 지금은 말이 없지만 언젠가 결혼할 텐데 그때 가서 모른 척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작은애는 지방 사립대를 나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간신히 개인 병원 원무과 계약직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 빠듯한 살림이었죠. 결국 저와 남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한 번에 해결하자. 두 채를 사버리자. 가지고 있던 예금 통장을 전부 깨고 친정 어머니가 쌈짓돈으로 모아둔 적금,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비상금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양가 조부모님의 도움까지 소위 말하는 영끌을 넘어 온 가족의 피와 땀을 모은 돈이 약 2억 8천만 원 정도 되더군요. 당시 신도시 분양붐이 일대라 30평대 아파트가 한 채당 3억 중반에서 4억 원 정도 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끼더라도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저희 노후 자금은 그야말로 올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쓰던 낡은 소파 가죽이 해져도 테이프를 붙였었고 남편은 친구들과 가기로 했던 해외여행 개모임도 탈퇴했습니다. 나중에 병원 실버타운이나 가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어넘겼지요. 집을 어디에 구할지 보러 다니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큰애는 서울 근교 역세권을 원했고 작은애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했죠. 처음엔 저도 따로따로 사줄까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저 역시 형제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고 그마저도 서먹해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내 새끼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 현관문이 마주보는 앞집으로요. 계약하던 날 베란다에서 맞은편 집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반찬에서 냄비째 갖다 주고 급하면 아이도 봐주고 얼마나 좋을까. 인테리어 비용으로 각자 2천만 원씩 더 쥐어주며 열쇠를 넘겼습니다. 입주 초반엔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새 아파트 냄새, 깨끗한 환경, 두 아들네 부부도 만족해했죠. 큰애는 딸을, 작은애는 아들을 낳으며 겹경사도 맞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손주 재롱이나 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게 축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던 현관문이 차가운 철문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아이가 생기면서 미묘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들 모두 어머니, 육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인생 즐기세요라고 효부 노릇을 했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는 할 말은 하는 요즘 애들이라 세대 차이 나면 서로 힘드니 각자 살아요 라고 똑 부러지게 말했죠. 그런데 손녀가 태어나고 5개월쯤 지났을 때 큰 며느리가 울먹이며 전화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재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졌다고요. 저는 부랴부랴 새벽밥을 먹고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타고 큰애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밤에는 다시 돌아와 다가구 주택 관리하고 옥상 청소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죠. 그러자 당장 작은 며느리 입이 튀어나왔습니다. 같은 손주인데 형님네 애만 봐주세요. 저희 애는 남이에요. 저는 억울해서 그럼 너희 집에도 내가 봐주마. 둘 다 데리고 와라. 했더니 어머님, 그럼 보육비는 주시나요?
두 명 보면 힘드신데 돈은 더 받으셔야죠? 하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냥 냅둬라. 자식 일에 너무 끼어들면 본전도 못 찾는다라고 했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이 실직했습니다.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계약 연장이 안 된 거죠. 갓난아기에 전세 대출금 저희가 사줬지만 일부 융자가 있었습니다. 이자까지 작은 아들네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자존심 센 놈이 끙끙 앓다가 결국 저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융자금 낼 돈이 없어요. 급한 불만 끄게 좀 빌려주세요. 저는 큰애 모르게 원룸 월세 받은 돈을 헐어 작은애 대출 이자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러다 보니 1년이 다 되어 가더군요. 남편도 혀를 찼지만 어쩌겠나 자식 굶어 죽는 꼴을 볼 순 없지 않나 하며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없는 법이죠. 조카 녀석이 놀러와서 무심코 뱉은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모, 작은 오빠네 대출금 고모가 내준다면서요. 새언니가 그러던데 고모가 작은 오빠만 편애해서 집값 다 대준다고. 알고 보니 작은 며느리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겁니다. 큰 며느리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죠. 며칠 뒤 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싸늘한 표정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더군요. 어머니 서방님네 대출금 어머니가 내주신다면서요. 저희는 맞벌이하면서 뼈 빠지게 갚고 있는데 어머니는 왜 도련님네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비도 도련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작은 아들이 안쓰러워 도와준 건데 묵묵히 제 밥벌이하는 큰 아들에게는 그게 차별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며느리들은 서로 인사조차 안 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라치면 각자 엄마들이 나와서 아이 손을 낚아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면 큰 며느리는 며칠 뒤 보란 듯이 백화점 명품 과일을 사들고 와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빚지기 싫다는 뜻이었죠. 결정적으로 두 형제가 등을 돌리게 된 건 차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찌는 듯이 더운 날이었죠. 작은 아들이 시골 할머니 제사에 가야 하는데 차가 없었습니다. 아이 짐은 많고 대중교통은 엄두가 안 나니 형한테 차 좀 빌려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큰 아들네는 최근에 중형 SUV를 뽑았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큰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지훈이가 제사 가는데 차 좀 빌릴 수 있겠니? 이틀이면 된다는데.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큰애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제 명의 아니에요. 와이프 차예요. 그리고 저도 주말에 쓸 일 있어요. 거절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작은 아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치사해서 안 빌린다. 형은 핏줄보다 마누라가 더 무섭지.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날 작은 아들은 렌터카를 빌려 내려갔고 다녀와서 형네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싸움이 났습니다. 형이 돼서 동생한테 그깟 차 하나 못 빌려줘? 너는 염치도 없냐? 맡겨놨어. 그날 이후로 앞집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투명 인간 취급을 했고 명절에도 각자 집에서 따로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만 중간에서 죄인처럼 이 집 눈치 보고 저 집 눈치 보며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큰맘 먹고 갈비찜을 한 솥에서 반반씩 덜어 양쪽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큰 아들네 초인종을 눌렀죠. 며느리가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하길래 나다. 갈비 좀 했는데 먹어라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문틈으로 며느리가 고개만 내밀고는 어머니, 저희 배달시켰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는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그 차가운 문전박대에 다리가 풀려 엘리베이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래층 저희는 그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으로 내려오던 중 열린 베란다 창문 너머로 작은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형님네는 지들이 잘나서 사는 줄 알아? 어머님이 우리 빚 갚아주는 게 그렇게 배 아프대? 솔직히 어머님이 형님네 애 봐준 공이 얼마인데. 웃겨 정말. 스피커폰이었는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작은 집만 챙긴다고 원망하고,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걸 생색낸다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공평한 엄마, 희생하는 할머니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눈에 저는 그저 간섭하는 시어머니, 편애하는 엄마, 눈치 없는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다 팔고 저 멀리 시골로 갑시다. 아니면 실버타운이나 알아봅시다.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이제 알았어? 국도간을 너무 많이 하면 짜서 못 먹는 법이야. 자식 농사도 너무 가까이서 지으면 망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10년 전 제가 현관문 마주보는 그 집을 계약할 때 꿈꾸었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신이라면 그 아파트 벽을 허물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벽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 쌓인 것이더군요. 차라리 서로 다른 동네, 아니, 차라리 다른 도시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1년에 한두 번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 아쉬워하는 그런 사이로 남지 않았을까요? 가까이 사는 게 효도가 아니고 멀리 사는 게 불효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치부가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도 생기고 예의도 지키게 되는 법이지요. 저는 이제 두 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도 봐주지 않겠다. 금전적인 지원도 끝이다. 보고 싶으면 너희가 찾아와라. 처음엔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오히려 제가 발길을 끄느니 아주 가끔은 먼저 안부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아직 형제간의 앙금은 풀리지 않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몫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 가까이 살게 한 부모의 선택. 그것이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욕심이었을까요?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것. 그것은 든든한 날개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날지 못하게 하는 족쇄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